오늘의 플러스, 오갈 데 없는 수도권 쓰레기 수용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 소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당장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런 소식을 저희도 들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매립이라고 하는 건 직접 매립을 금지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장에 매립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쓰레기 자체를 아예 줄이거나 재활용을 아예 늘리거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가 배출되면 태워서 소각제를 매립하거나 아니면 선별을 해서 불연성 타지 않는 쓰레기만을 매립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네. 대개는 이제 지자체들이 그러면 태워서 소각제를 매립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공 소각장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매립 금지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공공 소각장 확충이 수도권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감량 재활용도 그만큼 되지 않고 공공 소각장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대안은 그러면 민간에 있는 시설로 보내자. 그래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는 종량제 봉투가 2026년 1월부터는 민간 시설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직매립 전면 금지 이거 왜 도입하게 된 겁니까? 그걸 알아야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지? 이게 궁금해서요. 그럼 매립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땅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지금 쓰고 있는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써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되는 건데 예.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 이용과 관련해서 인천 지역의 시민들과 정치권에서 뭐 한 30년 이상 썼으니까 예. 너무 많이 썼지 않냐. 언제까지 인천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지로 전락해야 되냐. 그러면서 수도권 매립지를 빨리 폐쇄하자. 이런 요구들이 좀 10년 전부터 매우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네. 수도권 지역부터 먼저 20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자. 그리고 나서 203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직매립을 금지하는 거죠. 네. 일단 직매립이 금지된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인천 시민분들이 양보해 줘서 어떻게든 처리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점이 점점 도달하고 있으니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어떤 인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작 소각장은 매립지만큼 그냥 매립을 못했던 것을 커버할 만큼 민간의 소각 시설은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민간 시설은 소각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시멘트 시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 시설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는 종량제 봉투를 바로 민간 소각장에 넣어서 소각하자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민간 재활용 업체를 거쳐서 이제 시멘트 소성로로 유연탄을 대체하는 용도로 폐비닐 같은 것들을 처리하자. 이런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방법은 일종의 재활용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이제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예. 뭐 요즘 이것도 태우는 거니까 재활용으로 보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폐기물 관리법상에서는 재활용이니까 그러면 민간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방법, 민간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방법 네.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건데 그 시설의 용량으로만 따지면 네. 현재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는 양이 한 51만 톤 정도 되거든요. 네. 한 이 51만 톤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은 되는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매립을 금지해서 매립되는 종량제 봉투를 민간 시설로 넘긴다고 해서 예. 당장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리적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이죠. 예. 근데
민간 시설의 용량이 네. 그러면 충분하냐라고 네. 하는 것으로 보면은 또 얘기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민간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거든요. 예. 만약에 그 종량제 봉투가 민간 소각장으로 오게 되면, 근데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허가 용량의 1.3배까지는 소각할 수 있다. 예. 근데 1.3배까지 소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허가 용량의 130%를 상시적으로 그렇게 태울 수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왜냐하면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이게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변동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종량제 봉투가 민간 소각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민간 소각장들이 상시적으로 허가 용량의 100% 이상을 가동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민간 시설에서의 뭐 화재라든지 고장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고, 그렇겠죠. 또 만약에 이런 사건이 실제 발생해 버리게 되면 이건 바로 이제 또 쓰레기 처리 대란으로 예. 연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아. 시멘트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멘트가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그 용량도 제한이 있군요.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 시설이 지금 당장은 이용할 수 있지만 시설적으로 그렇게 넉넉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쓰레기 대란의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좀 높아졌다라는 네.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그 좀 약간 정치적인 요인까지 봐야 되는 게 예. 뭐냐면 지역 간 이동의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쓰레기가 수도권 안에 있는 민간 시설에서 처리될 수가 없어요, 100%. 아, 지금 상황에서. 예, 예. 그래서 그러다 그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시기를 민간 시설이 직매립이 금지돼서 넘어온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캐파는 된다 하셨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이미 100% 이상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 캐파를 측정할 땐 그 100%가 아니라 130%로 캐파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 계산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환경부나 민간 소각 업계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현행 법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용량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네. 것에 대한 논란은 네. 그리고 우려는 충분히 네.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캐파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수도권에서 생긴 쓰레기를 수도권에 있는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물을 포함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국을 얘기한 거군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예. 수도권 안에 있는 민간 시설로는 다 처리를 못 합니다. 못하고. 그러니까 수도권 밖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멘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충북하고 아. 강원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민간 시설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수도권 밖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네요. 이 말은 수도권의 종량제 봉투가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렇네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야 되는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혹은 그 분노가 물리적인 행사로까지 연결돼 버리면 이건 또 대란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기계적으로 시설 용량이 충분하냐,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있는 설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거기서 수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 수도권 주민들이 쓴 쓰레기를 왜 수도권 밖에서 처리를 하냐, 그렇죠.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공공이 많은 부분을 커버했던 것을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은 일단 민간 시설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또는 재활용을 할 때 이때는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톤당 12만 원이 조금 못 미치느냐 돈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또 수도권 매립지는 반입 총량제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네. 쿼터를 넘어서면 네. 또 가산금이 붙어요. 아. 그래서 쿼터 내에 있는 물량은 한 12만 원, 쿼터를 벗어나게 되면은 가산금이 붙으면 최대 톤당 15만 원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뭐 시설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톤 역시 마찬가지로 톤당 12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공공에서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슷한 금액이 된다. 톤당 한 1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예. 일단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가격은 아. 등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공은 예. 가격이 고정되니까 예. 예측 가능한데요. 민간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에 등락이 있을 텐데 좀 조기에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톤당 15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금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지금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지금 막판에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되니까 지금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17만 원 얘기도 나오고 2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휴.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물론 지금 한번 입찰을 붙이면 3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뭐 3년은 가격이 고정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이게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길게 보면 5년, 10년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예. 3년 뒤는 또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급등할 있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뭐 그 계량적으로 확정해서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민간 위탁에 따르는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부담은 네.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공공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청소 재정의 적자는 매우 심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싸요, 사실은. 음.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데 지자체 재정을 계속 넣어서 메꿔줘야 될 상황인데 네. 이 지자체 재정의 적자 폭이 네.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자체 청소 재정이 좀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까지 네. 논란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대충 50% 이상 정도의 인상을 저희가 예상해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지자체가 판단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이 재정 부담 증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전가할 증가할 것이냐. 거냐 이런 것들이 그냥 100%다 증가시킬 거냐 아니면 50%만 증가시킬 것이냐.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이미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예.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요인은 압력은 여러 방면에서 이미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언론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조금 더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요? 뭐 세금 인상된다, 시민들 고통이 증가된다. 그런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 그리고 배출하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자기 책임의 문제도 있죠.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지금 우리가 너무 싸게 버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자기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의 종량제 봉투 가격 그 인상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일방적 피해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해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결국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른 게 우리가 사용해서 버린 쓰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니 이게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쓴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군요. 지금 너무 우리가 싸게 버리고 있다. 하긴 지금도 보조금 같은 걸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진 거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시군요. 이게 이제 주민 부담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처리하는데 100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얼마 부담하냐? 전국 평균이 30%가 안 돼요. 아, 엄청 싸게 부담하네요. 그러니까 70% 이상을 공공이 부담하고 있죠. 근데 공공이 부담한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예. 그럼 결국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약간 이제
형평성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많이 버린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데 예. 아, 그렇네요. 오염 원인자들의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네요.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는 구조가 지금은 아니라는 점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건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누적돼 왔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어떤 행정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어 보이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정부에서는 뭔가 좀 부담을 경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를 감내해 왔던 금액도 적지 않아 보이고, 이게 다 중첩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직매리 금지는 이미 코앞에 와 있고,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정말 쓰레기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 뭐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당장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은 분명히 약화되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쓰레기 대란의 리스크는 좀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그냥 손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좀 네. 두 가지 조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지역 간 이동과 관련해서 서울의 쓰레기를 받아야 되는 지역민의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좀 더 표현이 달래줘야 된다고 해야 되냐, 아니면 지역민들의 이제 박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조치들이 된다. 예. 따라가야 되는데 예. 환경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대책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역민들의 분노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네요.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네. 당장은 지역 민간 시설로 보내는 건데 네. 그럼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공공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제일 좋은 방법은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거나 재활용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대책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좀 더 가시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은 뭐가 나와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인프라 구축의 방법인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소각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각장 구축은 생각보다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을 더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이것도 되게 불확실한 방법이란 그렇네요. 말이에요. 그러면 직매리 금지의 대안으로 소각장을 늘리자라고 하는 이 불확실한 대책에 언제까지 의존해야 될 거냐? 예. 그럼 소각장 이외에 플랜 B 같은 것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그 직매리 금지에 대응한 공공 인프라 확대와 관련되어서 네. 조금 더 좀 더 현실성 있는 다양한 모색돼야 된다. 로드맵을 빨리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 좀 논의를 잘라서 해보면요. 일단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언젠가 일어났다 하면 이게 그냥 쓰레기를 안 가져가니까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만 가는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간 위탁을 하는데 민간 위탁 시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직매리 금지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직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방법은 여전히 최후의 대안으로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막 골목에 쌓이는 그런 현상이 당장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이 빨리 단축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우리
대문 앞에 쌓이는 쓰레기 대란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 네, 네.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네요. 나름대로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스페어 타이어는 제도적으로 있지만 그것도 결국 언젠가 한계에 도달할 거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 게 인천 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희생해왔던 것들에 대한 배려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직매립 하는 것보다 소각이 친환경적인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직매립 금지는 2030년부터 예. 전국 시행이에요. 전국 시행. 그러니까 인천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직매립 금지를 했다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의 매립지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다만 지역적 상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수도권을 먼저 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친환경. 그러니까 매립과 소각 둘 중에 뭐가 더 친환경적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더 좋은 거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데요. 예. 질문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냐가 아니라 예. 둘 중에 뭐가 덜 나쁜 거냐. 예. 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요. 저는 쓰레기 처리의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네. 저는 그래도 소각이 조금 덜 나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속 가능할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매립 금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건 어쨌든 전 세계적인 추세, 흐름이군요. 흐름입니다. 예. 그런데 소각도 그 매립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방식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소각도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 소각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도 있어요. 직매립 금지뿐만 아니라 직소각도 금지하자. 그럼 어떻게 처리?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최대한 안 쓰자. 아니 선별하자. 선별하자. 이걸 우리가 이제 종량제 전처리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처리한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전처리라고 하는 거죠.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매립이라는 건 결국 또 자꾸 땅을 찾아서 헤매야 되니 이건 진짜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이고 소각이 그나마 덜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덜 나쁘고 또 한 가지는 소각이니까 시설만 유지 보수 개보수 잘하면 이거는 뭐 반영구적으로 계속 수용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걸로 안 되면 또 더 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서 매립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지속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차라리 소각장을 민간에게 더 원활하게 짓도록 뭐랄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공공이 소각장을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의 원칙은 예.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공공 시설을 지어서 처리하자. 그러니까 공공 매립장 아니면 공공 소각장. 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가 책임져야 되니까 네.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민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자. 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은 이제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야 된다. 예.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었고 이게 한 수십 년 동안 이 원칙에 의거해서 네. 작동을 해 왔는데 예. 지금 최근에 이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예. 자, 한편에서는 공공 소각장이 부족하니까 민간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예. 이런 공공 소각장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간 소각장 짓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느냐. 이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조차 민간이 위탁하는 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 너무 국가와 공공이 자기 책임을 방기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의 민간 소각 자체도 줄여나가고 이 부분도 공공 인프라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예. 특히 이 쓰레기 처리 시설이 돈이 된다라고 하면서 펀드들이 이쪽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신규
민간 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한 설치 허가 신청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네. 전국적으로 민간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주민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간 자본에 의해서 지금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민간 자본에 휘둘릴 게 아니고 쓰레기 처리는 공공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이런 강한 반대 여론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민간 시설들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업장 폐기물까지 공공시설로 하는 거는 단기간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요. 예. 공공이라도 일단은 원래의 원칙에 맞게끔 네. 공공이 우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공공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소각장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수도권의 모든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마무리된 데는 성남시를 비롯해서 얼마 없어요. 대부분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네. 못 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서울이죠. 그렇죠. 그 마포 지역에 그러니까 750톤 소각장 옆에 1000톤짜리 신규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미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그다음에 행정 소송에 또 서울시가 패소해서 이제 법적으로도 절차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뭐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 저래도 저희 집 근처에서 소각장이 생긴다 그러면 환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왜냐하면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주변 지역의 환경적 그다음에 집값 하락 등의 영향들은 분명히 미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요. 예. 뭐 아니면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다 그러면 뭐 교육의 투자들을 더 늘려서 또 집값을 올리는 요인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상쇄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좀 다양한 접근법 그리고 소각 시설 자체들을 약간 지역형 랜드마크로 그러니까 혐오 시설이 아니라 외관 자체가 예, 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덴마크의 뭐 유명한 소각 시설은 막 스키장이 그래요? 있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소각장 굴뚝이 이제 레스토랑이 설치되어 있고 아니면 소각장 자체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공원으로 꾸며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각장의 외관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감 자체를 불식시키는 그런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전에 직매리 금지의 대안으로서 오로지 소각장에만 그 올인하는 이 방법도 그 리스크를 자꾸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난 10년, 20년 동안 다 해봤던 방식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을 늘리겠다 혹은 랜드마크로 하겠다라고 해서 주민 설득이 바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지난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서 그 소각장의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독일이 그런 거거든요. 그 스웨덴이라든지 뭐 이런 북유럽이 소각의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쪽은 이미 막 예전에 소각장을 다 지은 거거든요. 근데 독일이 이제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 반대 때문에 못 갔어요. 상대적으로 독일의 소각장 비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부터 소각장 대안 전략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로 직소각을 하기보다는 소각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전처리와 같은 대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저는 결국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소각장 짓는 것에 대한 주민 설득만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될지가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네. 거죠.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립 말고 소각 말고 방금 슬쩍 힌트를 주셨는데 전철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건 무슨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안에 여러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 쓰레기들은 좀 오염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네. 또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분리 배출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예. 다시 기계적으로 파봉을 해서 다시 기계적으로 선별을 하게 되면 예.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아. 기존의 여러 사례를 보게 되면 최대한 절반까지는 골라낼 수 있다. 그러면 예.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종량제 봉투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소각장을 더 지어야 될 이유도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군요. 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의 대형 소각장이 있거든요. 예. 여기 지금 1,000톤짜리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데 네. 전처리 전략 인프라만 잘 병행해서 구축하면 네. 1,000톤짜리를 굳이 짓지 않아도 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전처리를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의 골도 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안 할 수 있다면 전처리 시설을 왜 더 안 지을까요? 서울시는? 그러니까 전처리 설비는 이제 분산형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전처리 설비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건 맞나요? 주민 반대는 분명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음. 가령 그 마포 지역에 1,000톤짜리를 하나를 짓게 되면은 어쨌든 마포 지역의 주민들 한 곳과 어쨌든 미는 싸움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전처리 설비는 서울시 전역에 뭐 10개 정도를 지어야 된다. 예. 그러면 서울시 전역에 10개의 민원이 일어나는 거니까 아. 행정의 입장에서는 너무 번거롭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해결하자. 아유, 그 마포 주민들에게만 너무 죄송하죠. 예, 그러니까 그 마포 주민들이 더 열받게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전처리 시설을 한 곳에 크게 지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 가능하긴 한데요. 예. 그러면은 좀 시설의 그 크기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파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악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리스크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서울에 그 정도 부지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소각장을 만들 부지를 전처리 시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대안은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근데 전처리의 강점은 예. 분산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 문제를 마포 소각장 짓는 것에 마포가 다 책임져라. 이러니까 주민들이 열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최대한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시 각 구들이 자기들이 이제 전처리 설비를 짓는 게 일종의 책임을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처리 시설은 각각 자기가 만든 쓰레기를 자기가 책임지자라는 분산의 원칙이라고 하면 소각도 똑같이 분산의 원칙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원의 강도가 예.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191 소각장 얘기도 나와요. 네. 나왔었어 옛날에. 예. 근데 서울시 25개구에 그러면은 25개 소각장을 지어야 되냐. 그리고 또 소각장은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운영의 비용이 비효율성이 높아지니 증가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처리 설비는 그보다 훨씬 더 약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더 간편한 시설로 빨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 전처리 전략으로 가는 게 그나마 그 대형 소각장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는 네. 대안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됐네요. 왜 전처리는 분산을 조금 더 뭐랄까요? 먼저 우선순위 두는 게 이 분산을 했을 때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일을 좀 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탄소 문제예요. 탄소 문제. 지금 어쨌든 탄소 배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폐기물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쓰레기 매립과 소각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2035년까지 최대 62%까지 줄이겠다. 그럼 어떻게 소각과 매립량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직매립 금지의 대안으로 소각이 가버리면 예. 탄소 감축의 속도를 맞추지 못해요. 그렇네요. 그러려면은 그 탄소 배출의 문제까지도 생각한다면 이걸 다 소각하겠다라기보다는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야 네. 그러니까 탄소 감축의 문제 대응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나눠서 여쭤볼게요. 소각장 부지를 건립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원활히 잘 안 되고 있지만 또 전처리하기 시설을 추가적으로 공공에서 지자체에서 구축해 가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까? 환경부는 계속 지자체에게 전처리까지도 고민을 해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도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화답하는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내에 한 곳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수도권 내 지자체는 오로지 소각. 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각장 짓겠다. 주민이 반대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저 못해요. 배째세요. 이게 저는 공공이 지자체들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더 열받겠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 내 지자체들이 고민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너무 좀 안이한 거 아니냐. 음. 그러면 소각장이 안 되면 소각장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그렇긴 하죠. 너무 자기 지역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이게 분명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혐오 시설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서도 잠깐 뭐 덴마크 사례나 이런 사례를 말씀 주시긴 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잘 해결한 사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를 문제를 완벽하게 잘 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쓰레기는 전 세계 모두의 아유, 문제고요. 참 큰일 났네요. 쓰레기 소각장 좋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신규 소각장 건설은 다 난항이에요? 주민 반대 때문에 난항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일본도 그렇고 뭐 북유럽이나 그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네덜란드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쪽은 옛날에 소각장 다 지은 거죠. 옛날에. 예. 그리고 지을 때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딱 봐도 혐오 시설이 아닌 것처럼 예쁘고 또 뭔가 좋게끔 잘 지어줬다 이런 거군요. 최근에 지은 거는 약간 그런 건데 예전에 지은 것들도 어쨌든 뭐 외관상으로 좀 그 오스트리아의 그 소각장도 그렇고 예. 그 랜드마크형으로 그 관광객들까지 찾아가는 예. 그런 소각장 유명한 소각장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소각장이 수용되었다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그 이미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지금처럼 예민하기 전에 이미 소각장 인프라가 좀 잘 갖춰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대응이 괜찮은 것이지. 지금 이제 새롭게 소각장을 뭔가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결국은 그 순환 경제 차원에서 네. 어쨌든 감량과 재활용을 최대한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나오는 게 다 이런 네.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는 지자체가 없는 건 사실이니 그러면 소각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소각장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앞서 일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멀리 지방까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참 슬픈 현실이지만 지방 중에 어떤 곳은 이제 인구 감소니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소멸이니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좀 일부 이 소각장 확보 문제가 완화되거나 조금 해결될 가능성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예.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어차피 인구도 없는 지역이니까 예. 그 지역 경제 차원에서 차라리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또 자존감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라서 당연히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섣부르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단순히 그렇게 논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보완적인 조치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반입 협력금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예.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비 외에 네. 주민지원금을 따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건데요. 예. 요거는 그 다른 지역의 공공시설로 이동할 때만 예. 반입협력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 민간 민간은 시설은 아니구나. 적용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 아쉬운 게 예. 그러니까 기후부가 그 직매립 금지 대안을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한데 네. 지역 민간 시설로의 이동에 대해서 이런 좀 보완 조치 정도는 음. 같이 얘기를 해줬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기계적으로 지역에 민간 시설이 있으니까 보내면 되지 않나요? 네.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는 아쉬움은 있어요. 네. 일단 뭔가 타 지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 관점에서만 따져보면요. 다른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을 우리 쪽에 지어주십시오. 아니면 매립이든 뭐든 우리가 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갈 수 있게끔 열어줘서 정말 그 쓰레기 처리에 일조했던 지자체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뭐 월 수익이 한 200~300만 원씩 생긴다. 그러면 이런 그 정도 수준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혀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법인데 예. 정확한 법명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공공폐자원법이라고 네. 공공폐자원 시설법이라고 해서 그 공공 사업장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게 되면 예. 지역의 주민들이 이 시설의 주주로도 네. 참여를 해서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끔 예. 하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예. 그런 그 방법도 있고 그게 법률로도 정해져 있는데요. 네. 공모를 했는데 한 곳도 안 들어왔어요. 그게 혹시 인센티브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예.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받는 지역에는 지역 지원금이 최대 뭐 3천억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응모하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네, 네. 여전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인센티브의 크기를 늘리자라고 하게 되면 약간 자기 고향을 돈 받고 팔았다는 그런 인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리고 외부의 비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냥 뭐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은 혹시 모색을 해봤는지 했더니 역시나 제 입장에도 이렇게 그렇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저에게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 사업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공단이 입지되면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시설과 산업 시설이 같이 움직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결국은 전기가 그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주 일찍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치하게 고민도 많이 해오시고 또 현장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건 뭐가 혹시 있을까요? 크게 세 축으로 가야 되죠. 장기적으로는 확실한 감량 정책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중장기 대책이 되겠지만 재활용을 늘려야 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분리배출 더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재활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품목을 확대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웃긴 하는데 사실은 그 갈비탕집이나 감자탕집에서 나오는 뼈들 있죠. 네. 그건 인을 추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매립돼요. 종량제 봉투에. 예. 그 전국적으로 따지게 되면 저는 최대 100만 톤까지 간다고 봐요. 야. 양이 어마어마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인광석 자급률 제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냥 쓰레기를 버려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롭게 발굴해야 될 재활용 자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재활용량을 좀 늘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재활용품을 걷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사실은 폐비닐과 플라스틱이 많거든요. 예. 그다음에 종이 같은 가연성 폐기물도 있는 거고요. 근데 좀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요새 열분해라고 도시유전이라고 해서 네. 플라스틱을 분해시켜서 다시 기름으로 전환시키는 예.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정유 공장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름을 써야 되는 항공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써요? 친환경 연료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를 써야 되니까 그 플라스틱을 열분해시킨 열분해유의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열분해가 하나의 산업으로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정유 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분해 시설을 돌릴 수 있는 피드스탁 원료가 없는 거죠. 이게 폐비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비닐을 태울 시설이 없어서 전전긍긍인 거고 네. 한쪽에서는 폐비닐을 못 구해서 난리네. 못 구해서 날린 것이죠. 참.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있는 비닐을 열분해 시설로 예. 공급시켜주는 이 체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철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철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각량을 줄인다는 측면 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열분해 시설에 필요한 비닐을 공급하는 원료 공급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자체에는 우리가 왜 열분해를 고민해야 돼? 우리는 직매립 금지만 고민하면 되니까 나는 소각장 지을 거야. 근데 소각장 지으면 다 태우는 거니까. 네. 비닐의 원료 공급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의 이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설계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면서 네.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소각장 몰빵으로 가는 거 위험하다. 이해했습니다. 뭔가 결국 쓰레기를 가장 잘 처리하고 여기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진짜 더 많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정말 궁극의 대답이군요. 오늘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